안녕하세요. 저희 2025년 7월 27일 AI 팟캐스트 2회차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이 시점으로 2주가 지났는데 팟캐스트 한 지 2주 조금 넘게 지났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또 나왔어요, 시장에. 뭔가 이슈들도 많았고 뭐 오픈 AI 위기설 이런 이슈들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모델들도 나왔고 굉장히 많은 어떤 목소리들, 대가들의 목소리들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사실 준비할 게 말하려면은 말할 게 너무 많았는데, 생각한 것도 되게 많았고, 저 스스로 뭔가 토론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았는데, 애석하게도 잘 준비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준비를 좀 바빴어가지고 준비를 일단 해봤는데, 일단은 그로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정말 대단하다고 일단 느낀 게, 많이 뒤쳐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뒤쳐져 있다기보다는 늦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콜로서스라고 하는 20만 장의 GPU 클러스터로 그냥 그 사이에 공백을 메꾸다 못해 다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잠깐 보면 일단은 봐야 될 포인트,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흥미로웠던 포인트는 첫 번째로는 툴을 사용하니까 이게 지금 아마도 휴머니티스 레스트 이그젬일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한 벤치마크일 텐데 툴을 쓰니까 정확도가 많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했던 그 어떤 도구에 대한 그 일화가 생각이 나는데,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니까 훨씬 능력이 뛰어나진다 이런 말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굉장히 도구를 쓰니까 정확도가 엄청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2주 사이에 있었던 이슈들도 다 결국엔 이거와 비슷한 거였는데, 쭉 내려서 이제 각 에이전트 여러 개 멀티 에이전트를 두고 그중에 베스트 오브 얼을 취하는 전략인 것 같고, 뭐 이런 벤치마크가 되게 잘했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생각했을 때는 그것보다도 이 부분, 스케일링 업 reinforcement learning 부분에서 그룹의 어떤 이 강화학습으로 이런 이런 추론 능력과 어떤 이런 툴 유식 능력을 강화학습으로 늘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 보면은 제가 조금 발췌한 건데 20만 장으로 이제 강화학습으로 이제 그러게 리즈닝 어빌리티를 프리트레이닝 시기에 늘렸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our verifiable training data를 이제 매스와 코딩 데이터에서 다른 도메인으로도 넓히고 싶다 이런 말이 나왔었고, 어 그다음에 이제 툴 유스하는 것도 그 앞에 이제 저희가 딥세크 어런에서 나온 논문에서 이제 이런 리즈닝에 대한 어떻게 보면 레시피가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방법으로 아마 강화학습으로 툴 유스도 똑같은 방법론으로 학습을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 LLM에 보통 툴 유스들이 다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쓸 수는 있었는데 저희가 써보면 굉장히 많은 하네스들이 필요했던 거를 저희가 써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적인 좀 어떻게 보면 노가다적인 노력들이 많이 필요했고 그런 것들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하네스들이 이제 단일 모델에 점점 통합되어 가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코드 인터프리터나 웹 브라우징 같은 거를 이제 어, 어떤 상황에서 이제 필요할 때 쓴다 이런 거였는데, 굉장히 적합할 때 쓰는 어떤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이 되게 강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GPT 에이전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같은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엔 오퍼레이터랑 딥 리서치의 어떤 조합인데, GPT 에이전트가 이제 이런 툴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툴을 사용하지 않은 것보다 두 배가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 유스하는 전략들이 얼마나 프랙티컬적으로
유용한지를 말해주는 것 같고, 또 킴 K2 오픈 소스 모델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 킴 K2에서 주목해야 될 점 또한 똑같이 툴 유저하는 어떤 에이전트의 모델이 굉장히 잘 통합이 되었다. 이거를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 이렇게 이런 벤치마크들이 좋아졌다. 이런 거는 그냥 사실 요즘은 좀, 벤치마크들도 되게 다양하기도 하고, 사실 워낙 뻔한 것들이라서 그냥 잘 됐구나.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이런 이그샘플, 예를 들어서 이런 이그샘플을 주면은, 이제 이런 파이썬, 아이파이썬 같은 툴을 사용하거나 하는 약간 에이전틱한 플로우로 리즈닝을 걸쳐서 이런 리절트를 보면 이런 HTML 결과를 잘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을 해주는 것 같고 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커맨드 라인을 이제 여기다가 키미 K2에다가 갖다 주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마인크래프트를 이제 얘가 안에서 이제 동작을 하게 해준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툴 유즈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는 이제 어떤 옵티마이저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거를 말해주는 것 같은데 제가 또 몇 개 발췌를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부분. 어, However, as Elias Schaefer also observes, human data is finely fossil fuel and its growth is lagging far behind the pace of compute. This makes token efficiency during pre-training a new critical coefficient in the AI scaling loss.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쭉 지금 그 흐름을 보면은 이제 파인 튜닝의 어떤 어느 정도 세츄레이트 하는 정도가 온 것 같고 이제는 포스트 트레이닝적으로 어떤 era of experience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점 이런 LLM이 스스로 어떤 인프런스 과정을 거쳐서 그거를 이제 어렐로 잘 깎아내리면서 어떤 self-generated interaction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배우는 단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재기 발전을 해가는 단계로 가면서 추론 능력이 좋아지는 거를 슬슬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레시피를 공개해놨는데 사실 논문은 아직 나오지 않아가지고 어, 일단 대략적인 레시피를 일단 설명을 한 거를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일단은 large scale agentic data synthesis for tool use learning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general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툴 유스에 대한 데이터 synthesis를 먼저 합니다. 이거 사실 그 딥시크 어런 논문을 보면은 굉장히 유사한 방법인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에이전틱한 플로우를 굴려가지고 어떤 루브릭을 만듭니다. 각 태스크에 대한.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LLM 조치를 하면서 어떤 크리틱을 주는데 이제 그것들로 어떤 거는 좋은 툴 유즈고 어떤 거는 좋지 않은 툴 유즈고를 이제 필터링을 거쳐서 좋은 필터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필터드 데이터로 이제 General Respirant Learning에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key challenge is to apply a rule to tasks with both verifiable and non-verifiable rewards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verifiable한 태스크들, 그러니까 매스나 컴퓨테이션 코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가 지금 잘하는 거를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non-verifiable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좀 챌린징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루브릭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LLM 저지로 이제 어떤 non-verifiable에 대한 것들을 이제 verifiable 한 걸로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좀 제너럴한 태스크들, 그러니까 수학이나 꼭 코딩이 아니더라도 좀 제너럴한 태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재기 발전을 시킬지에 대한 얘기 드린 것 같고, 어, 또 여기 나오죠. 셀프 저식 메커니즘으로 모델이 어떤 크리틱을 해서 스케일러블한 걸 프로바이드를 하고,
또 rubric based feedback for non-verifiable task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는데 저는 meanwhile on policy rollouts with verifiable rewards are used to continuously update the critic 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LLM이 지금 정답을 잘 냈는지 안 냈는지를 이제 non verifiable한 태스크에 대해서 크리틱을 주는데 그것들이 스태틱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들도 학습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것들을 verifiable한 것들을 대상으로 verifiable rewards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매드나 컴퓨테이션 코딩과 같은 경우는 정확히 reward가 구체적이니까 이제 그것들을 대상으로 이제 onPolicy rollout을 만들어서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크리틱을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재기발전의 모멘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그 궁금한 점이나 어떤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근데 그 방금 그 말씀해주신 그 다이어그램 네. 같이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 재기 발전 루프에 대해서를 듣고 좀 든 생각이 네네. 결국 그 맨 처음에 보여주셨던 영상에서 그 저커버그가 말한 슈퍼 인텔리전스로 가려는 방향인데 네. 이 재기 발전의 루프는 어쨌든 결국에 몇몇 특정 태스크에 뭐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좀 오버피팅된 성능이 나올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네네. 뭔가 그런 루프를 이제 정말 그 제너럴한 어떤 이래도 좀 이게 성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수학 벤치마크에 이제 재개발전을 예를 들어 시키면은 어뢰를 녹여서 이제 수학에 대한 리즈닝을 예를 들어서 발전을 시키면 수학만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되게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네. 그쵸? 근데 사실 저희가 어떤 OX 모델들을 썼을 때 느끼는 점은 얘네들이 수학만 리즈닝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앞으로도 제가 뒤에도 계속 있을 그 내용들이긴 한데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점점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사실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verifiable한 건 사실 굉장히 소수고 non verifiable한 게 어떻게 보면 generalized 된 태스크들인데 그런 generalized 된 태스크를 루브릭을 잘 설정을 해주고 그거를 LLM 저치가 잘 크리틱을 해주기만 한다면 그리고 LLM 저치는 이제 이미 verifiable하게 된 것들로 이제 업데이트 발전을 시키고 하면은 non verifiable한 general한 태스크들에도 다 이 어떤 툴 유스나 리즈닝, 에이전틱한 발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현상은 점점 눈에도 보이는 것 같고 어떤 대가들이 말하거나 하는 그 실제로 이미 그 프라이빗하게 이미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모델들을 개발하시는 분들의 어떤 트위터, 그러니까 전 트위터 X의 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모멘트들이 지금 이 순간에 많이 보이는 걸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단순히 수학 그리고 코딩에만 오버피팅 되어 있다라고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완전 그러니까 즉 AGI 같이 정말 완벽한 제너럴라이즈 된 거는 당연히 힘들겠지만 사실 어떤 그 포인트 어떤 변곡점이 어느 정도 도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제너럴라이즈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그 정도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제가 좀 그러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네. 뭐 수학 코딩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베리파이어블이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런 네네. 분야에서 성능의 향상이 좀 이제 다른 분야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는 저는 뭐 실험적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증거가 좀 있기도 하고 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말씀해주신 continuously update the critic 이라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제가 이해한 바로는 뭐 예를 들면 뭐 에세이를 쓴다라는 툴을 쥐어주고 그 툴에 이제 여러 저 루프를 돌면서 어떤 루브릭을 만들고 동시에 그 루브릭을 판단하는 크리틱을 업데이트 한다는 루프로 이해를 했는데 우선 이 이해가 맞을까요? 그러니까 루브릭은 이제 인간이 어떤 음, 스크립트처럼 이거를 잘한다는 거는 이것들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루브릭을 정해놓고 네. 이제 LLM 자체가 그 루브릭을 잘 만족했는지를 판단하는 게 이제 크리틱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는 거를 잘 하는지를 업데이트하는 게 이제 아까 저기 non-unpoliced rollouts with fearful rewards인 거죠. 아, 그래서 그 크리틱을 업데이트하면서 저걸 베리파이어블로 만들기 위해 루프를 돈다라는 뜻인데, 그쵸? 네네네. 근데 어쨌든 그런 루브릭에 맞춰서 어떤 이 글을 잘 쓰는, 뭐 에세이를 잘 쓰는 이런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성능 향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게 좀 아, 실험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 말은 아니었고, 제가 의미하는 거는, 물론 그것도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어떤 글을 잘 쓰게 하니까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뭐, 영화를 잘 만들게 했더니 소설도 잘 쓰다, 뭐, 이런 제너럴라이즈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의미하고자 하는 거는 그건 아니었고, 제가 의미하고자 하는 거는, 제너럴한 태스크를 다 재기학습을 시킬 수 있겠구나, 이제는. 그러니까, non 음, verifiable한 태스크들도 그러니까 수학과 코딩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제너럴라이즈 시키고 싶은 어떤 다른 태스크들 그런 태스크들을 우리가 룰브릭만 잘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사실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만들 수 있다면 다른 제너럴한 태스크도 다 대기학습을 시킬 수 있겠구나 이제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우선은 이해가 잘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어떤 결론은 사실 이거 말고도 얼마 전에 큰 모델도 나왔는데 굉장히 큰 모델로 나왔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어도 굉장히 잘 지원한다고 하는 것 같고 일단 일리어스 투케이버가 옛날에 그 대가분 연구실에 계실 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모델 크기를 무한정 키우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대가분이 좀 의아했었는데 아 이제 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인터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일맥상통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기존에는 어떤 사람들이 보통 커서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은 프롬프팅과 엔지니어링과 좀 어떻게 보면 노가다 작업들로 모델이 잘 유저가 원하는 그 방향대로 동작하게끔 하네스들을 많이 처리를 했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점점 모델을 학습시키고 재기학습을 시키니까 점점 통합되려고 한다. 이런 점을 발견했고, 그리고 이제 재기 발전됐던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사실 딥시크 어런도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기존 어떤 베이스 모델을 어뢰를 녹여서 어떤 강화학습, 그러니까 COT로 이제 그 어떤 생각의 사슬을 만들어내서 그것들로 어떤 리즈닝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그거를 다시 셀프 스퍼바이스 러닝을 했더니 그 어떤 리즈닝에 대한 능력이 셀프 스퍼바이스 러닝한 모델에도 그대로 들어간다. 작은 모델이라도 그런 식의 뭔가 재규학습이 어떤 그 모델 그 논문에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비슷한 식의 재기 발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월로 물론 거기서의 이제 가정은 verifiable한 경우에 그랬었던 건데 사실 verifiable한 경우에는 그럴 것 같죠. 왜냐면 우리는 이미 알파고 모먼트를 봤으니까. 어떤 정확히 베리파이어블한 경우에는 사실 무한히 많은 시도를 했을 때 좋은 시도를 잘 셀렉을 어떤 좋은 리워드로 하고 그다음에 좋은 리워드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상상할 만한데 넌 베리파이어블에 대해서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는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어떤 LLM이 연구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그러니까 LLM이 스스로 더 좋은 아키텍처를 찾아간다라는 그런 논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알파고 모멘트가 모델 아키텍처 디스커버리에도 생겼다. 뭐 이런 논문인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서 그냥 일단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모멘트가 생겼구나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이슈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재밌는 걸로는 이제 메타가 AI 리서처를 굉장히 대거 유입한 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오픈 AI에서도 데려오고 이제 알렉산더 왕은 이제 애초에 스케일 AI를 아예 어크 하이어 하는 식으로 그 인재 한 명을 빼오기 위해서 회사 전체를 데려온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한쪽은 레이오프를 엄청 해서 돈을 세이브하고 한쪽은 엄청나게 돈을 주고 영입하고 어떤 인재의 극단화가 뭔가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도 정확히 AI가 개발자 레이오프의 정확한 요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그거에 일부분 동의하는데 그렇다라는 가정의 모델링을 해 봤을 때 나오는 결과가 너무 일치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이런 그 서울대 어떤 교수님이 옛날에 말했었던 이런 계급도가 있잖아요. AI가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뭔가 1차 산업혁명 때 이제 그 프롤레타리아인과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자본을 소유한 자들과 어떤 그 극명한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그런 거와 비슷한 그 어떤 현상들이 자꾸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 이제는 막 무시할 만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AI가 개발자를 대체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무시할 만한 시점은 이제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사실상 어떤 대규모 AI 모델을 훈련한 어떤 몇몇의 AI 연구원들과 혹은 어떤 특정 기업들을 창업한 창업자들의 어떤 AI에 관련된 노하우 자체, 그 자체의 IP가 이제 그거에 대한 시장 가치가 정말 커지고 심지어 기업 가치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 몇 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기업을 인수하는 어떤 형태로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메타만 일어나는 건 아니었고 구글도 윈도우 서포 팀을 영입하고 뭐 캐릭터 AI 회사의 어떤 회장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어떤 기이한 현상들이 자꾸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윈도우 팀도 뭐 3조 3천억에 사실상 인수했다라고 본 것 같은데 오픈 AI 팀이 이제 인수하려다가 실패하고 그래서 이런 기술 라이센스 비용이나 연재 인재 영입 보상으로 지불하고 그래서 점점 회사의 구조가 뭔가 기존에는 어떤 그때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것처럼 회사는 사람들의 조합이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이런 것보다 몇몇 사람들이 거대한 회사를 세울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얼마 전에 또 윈드서프랑 제미나인가 어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일주일 만에 또 뭐가 자꾸 프로덕트를 출시하고 규모가 점점 소수의 몇몇 사람들로 귀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몇몇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노하우나 IP가 정말 엄청난 그 AI가 미칠 수 있는 파급력만큼 몇몇 사람들이 그 전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되게 가장 좀 저한테는 와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수학 푸는 거 기존에도 다 했지 않냐."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쪼끔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로는 수학 문형 모델이 아니었었던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픈 AI의 프라이빗 모델인데 굉장히 그냥 사실 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버피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그런 벤치마크들이 그거를 타깃으로 하면은. 근데 그런 어떤 별도의 이밸루에이션 하네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범용 모델을 만들었는데 수학용 수학 문제 그것도 가장 어려운 AIM어에서 6개 중에 5 개를 맞고 금상을 맞았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제너럴한 리즈닝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와우 포인트였던 게 사실 기존에는 리월드 모델이 구체적이었던 게 어떤 정답을 내는 문제들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IMO 문제들 보면은 아시다시피 증명 문제거든요, 대부분. 어떤 수학 연구하는 거와 비슷하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증명하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내추럴 랭귀지 익스플레이네이션이 필요하고 리월드도 사실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non verifiable이고 이 답을 채점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그 심사위원 수학자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게 정말 맞는 증명일까 아닐까를 정말 고민하면서 채점을 하는데
그냥 그런 면에서 굉장히 와우 포인트가 아닌가. 이건 non verifiable에 가까운 것들도 굉장히 이제 추론을 잘 하는구나. 그리고 저는 사실상 이런 그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수학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기존에 있던 어떤 시장에 풀려 있는 수학 문제들의 조합으로 그냥 수학 문제를 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해보고 싶기도 한 게, 저는 애초에 리즈닝이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 그럼 인간은 그런 식으로 리즈닝을 안 하고 정말 제로 투 원을 하는 창의적인 리즈닝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 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간들도 결국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들을 레고 조각 같이 하나씩 쌓아 올려서 새로운 거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수학 문제를 연구하고 어떤 과학 문제를 연구하고 하는 것도 사실상 새로운 걸 창의적으로 발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공리로 다가가서 그 공리까지 브레이크다운해서 거기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리즈닝이라는 게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인간의 하고 있는 리즈닝이랑 같은 메커니즘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홍성대라는 그 수학의 정석의 저자가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두에 한 말이 있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공감을 하고, 이래서 수학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수학은 사실 수를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라 논리를 공부하는 학문이고, 수학을 잘한다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 사고를 잘한다라는 것과 가장 밀접해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무엇보다도. 그리고 홍성대가 그 서두에 인간은 생각을 하는 동물이다라는 거에서 그 생각은 논리적 사고에 가장 가까운 말인 것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동의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수학을 잘한다는 게 사실상 어떤 논리적 사고의 어떤 어 가장 그 어떤 변곡점이 있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죠? 랜드마크와 같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였고,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영원님? 그 마지막 하실 말씀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음, 사실 제가 오늘 쭉 얘기를 했었는데 중간중간에 태클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태클 하라고 계속 저는 일부러 경호님이 약간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은 포인트들을 몇 개 넣어놓긴 했거든요. 일부러 좀 태클 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안 네. 그래도 얘기할 게 있는데, 일부러, 네, 일부러 참지는 않으셔도 된다. 네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우선은 마지막 그 얘기부터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고민을 하게 만든 포인트가 뭐냐면, 그, 네. 인간 또한 기존의 지식을 이용해서 어떤 리즈닝이라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저도 그 둘의 차이가 뭘까를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선은 약간 생각해 볼 점이라고 드는 점은, 전 기계는 결국 그 메모리가 훨씬 인간보다 크잖아요. 네. 그런가요?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가지고. 어, 일단은, 네. 그런 제가 볼 때는 가정을 했을 뭐 때. 예를 들면 모델의 어떤 자료들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 결국 그 모델은 어떤 인퍼런스 과정을 통해서 그 학습된 정보를 직접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는 반면에 네. 인간의 어떤 메모리는 좀 한정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인간이 어떤 뭐 예를 들면 IMO 같은 곳에서 이제 리즈닝을 하는 이유 자체가 그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완벽하게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라는 요인도 작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혹시 필요하죠. 다시 좀 더 부연 설명 가능하신가요? 네네. 부연 설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리즈닝이라는 행위 자체는 내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그 답을 추론해 가는 과정, 뭐 이게 동어 반복이긴 한데 답을 연상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어 AI 모델이 저 IMO에서 문제를 푸는 과정은 그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연상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불확실한 점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예시를 들면 사실 IMO에 나온 문제들은 증명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까지 밝혀져 있고 그다음 그 증명에 필요한 여러 증거들이나 여러 이제 공리들을 이미 여러 논문을 통해서 증명해 온 것들이 이제 문제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인간이 이거를 푸는 과정에서는 아무리 이 사람이 뭐 그런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하더라도 뭐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어떤 논거들을 다 100%다 뭐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증명의 답안을 써내려고 하는 거는 더 이상 리즈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니까 솔직히 이해를 못했어요. 네, 네네.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제 말을 조금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IMO 금상을 탔다라고 하더라도 네. 오픈 AI가 진짜 수학의 대가들처럼 진짜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입증된 것인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푸는 행위와 연구를 하는 행위는 분명히 다른 행위인 것 같은데, 그, 그 펀더멘탈로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 어떤 공통된 프리미티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를 한다는 행위, 어떤 논리적 사고를 한다는 행위, 이런 기본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끼리의 어떤 그 프리미티브들끼리의 오버랩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경호님 말씀 굉장히 동의하는데 당연히 입증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들끼리의 교집합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게 이대로라면은 거의 90%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심지어 이 정도라면은 모든 연구자를 대체하는 건 아니겠지만 AI가 이러한 사고 과정으로 어떠한 발견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미래 예측이 어떤 합당해지는 시기인 것 같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제 의미는. 어, 여기서 조금 제 그 의견 조금 더 진전하자면, 그러니까 뭐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 AI가 충분한 어떤 논리적 사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점이 있는데요. 예시를 들면은, 네, 그 이제 이게 원주님께서 옛날에 저한테 들어주신 예시인데, 원래는 이제 물리학에 그 뉴턴 역학이 지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상대론을 내면서 뉴턴 역학이 깨졌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거는 사실이다라고 받아들여지던 어떤 어떤 뭐라 좀 연구라고 하나요? 그런 어떤 뭐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지던 어떤 것을 이제 사실 아인슈타인이 그런 연구와 논리적 사고, 그러니까 리즈닝을 통해서 그걸 깬 건데 네. AI도 그렇게 기존의 어떤 사실이라고 받아지던 걸 깨버리는 어떤 추론을 할 수 있을까? 음,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실 어떤 뉴턴의 역학 제3법칙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런 식으로 표현 좀 생각을 하니까 뭔가 너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AI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 같은데 저
제 개인적인 사고 습관은 보통 이런 거를 그것들을 이루는 엘레멘트들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물리적인 모델링을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어떤 물리적인 사고 습관이 있는데 그것들을 모델링 해 봤을 때 저는 그냥 뭐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어떠한 문장을 AI한테 집어넣었을 때 AI가 "근데 너 그거 틀렸는데?"라고 답을 하는 것과 그렇게 다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나 어떤 명제가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지금 만약에 뉴턴 3법 제3 역학 그 역학의 3 법칙을 이제 넣으면 당연히 맞다고 하겠죠. 근데 그 이유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뉴턴 제3 법칙은 맞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대답을 할 거니까 맞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는 지금의 상황인 거고 그거가 문제라기보다는 진짜 문제는 리즈닝의 어떤 과정을 거칠 수 있느냐가 더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엔지니어링의 영 필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팩트에 대해서 오버피팅 되어서 그것들이 이미 있으면 무조건 맞다라고 판단을 할 건지가 중요한 쟁점 어떤 테크니컬한 브레이크스루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리즈닝 과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이 해결이 되면 나머지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제 직관으로는. 그래서 어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더라도 그거를 한 번 더 의심하는 리즈닝 과정을 거쳐서 노을리지 필터링 같은 걸 거치지 않을까. 기존 다른 데이터들로. 조금 더 확실한 데이터들을 베이스로 해서 그것들을 공리로 삼아서 그 위에 있는 기존의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데이터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하나하나씩 검증해 나가는 과정도 거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핵심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직관이라 사실 그건 아니지만 일단 네, 그건 아니지만 제 직관은 좀 그래요. 네,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주제로 좀 네, 넘어가면은, 네네, 네. 저는 그 이제 궁금한 게 구글이 왜 윈드서프를 인수했을까? 아, 왜냐하면 그쵸. 네. 위에 말씀하신 메타의 어떤 AI 인재 영입은 이해 가능해요. 당연히 이해 가능하는데. 그리고 메타가, 혹시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사실 저는 되게 디스커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점이 차이죠?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친한 형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 네, 이 메타가 왜 이렇게 오픈 소스 그 람마 모델에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려고 할까에 대한 네, 디스커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 형이 생각하는 점은 메타가 어떤 우리나라가 지금 그걸 만들려고 하잖아요. 뭐라 그러죠? 국가에 다른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 AI 모델을 뭐라 그러죠? 그,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저도. 어, 아무튼, 편집을 하고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한다고 생각하고. 서버린 AI 맞죠?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소버린 AI와 같이 미국의 어떤 국방이나 좀 예민한 프라이빗한 시설들에서도 쓸 수 있는 소버린 AI로 만들고 싶어서 그렇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되게 신뢰성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 맞는 말인 것 같아. 좀 어느 정도의 스탠다드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닐까. 좀 오픈 소스 측면에. 그러니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여기까지 편집하고 이제 다시 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구글은 메타는 왜 그런 것 같은데 신가요? 그러면 AI 리서처를 어, 대거 예입하는 처음에 이제 보여주신 영상에서 결국 메타가 가진 비전이 있잖아요. 모든 네, 사람에게 슈퍼 인텔리전스를 공급하겠다. 네, 뭐 그런 과정에서는
이해가 가는 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어떤 점이 좀 의아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오픈 소스 전략을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취하는 이유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됐었고, 네.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그 LLM 올인 전략을 다른 회사들도 다 돈만 많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메타가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하는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메타의 기존 플랫폼이나 기존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어떤 식으로 접목을 하려고 할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메타가 지금 글라스를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새로운 폼팩터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세대 그 폼팩터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어떤 식으로 접목을 하려고 하는 걸까? 이런 식의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 근데 우선 첫 번째로는 라마는 우선은 그 커머셜 유저 라이선스가 있죠. 네, 그 이용을 하지 못하니까 네네. 사실 뭐 첫 번째 요인이 문제가 되나 싶긴 하고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판매 전략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그 판매 전략이죠. 그러니까 오픈 AI처럼 어떤 특정한 API를 한다거나 이렇게 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B2C죠. 그 B2C? 그러니까 오픈 아, AI가 B2B죠. B2B죠. 네, 죄송해요. 아 그쵸. 그랬을 때 지금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아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한 돈을 부었을 때 그런 오픈 소스 전략을 취하는 게 이게 과연 그 인베스트 대비 프로핏이 나올까? 이 생각이 계속 들긴 했었어요, 저는. 근데 그거는 사실 지금 판단하기가 너무 섣부르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 지금 뭐 AI 가지고 제대로 돈을 버는 회사가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일- 마크 주커버그 머릿속에 어떠한 전략이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 그 전략이 맞는지 틀린지는 나중에 알 얘기지만 뭔가 네. 머릿속에 무언가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IP나 뭔가 플랫폼에 이게 있을 거고 데이터가 이게 있는데 이때 내가 이 전략을 취하면 굉장히 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까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까지 극단적인 레이오프와 이런 거를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되게 리스키해 보이는데, 리스키한 거에는 분명한 철학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게까지 리스키한 행동을 극단적으로 뭔가 되게 스트릭트하게 하는 게.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저는. 어떤 전략이 있을까, 과연. 음. 네, 그래서 아무튼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이거죠. 그 메타를 떠나서. 윈드서프 팀을 영입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쵸. 저는 좀 더 이해가 안 가는 쪽은 아래쪽이긴 했죠.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점점점 그 인재들이 어떤 그 AI를 깎는 노하우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논문들에 다 레시피가 공개되어 있다고 그대로 한다고 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모델 학습이나 어떤 대규모 컴퓨팅에 대한 감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도 특히 프리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데이터를 잘 갖다가 모델을 먹여줬는데 모델이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그 경우가 진짜 무슨 개발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있는 텍스트들이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진짜 좀 모델이 안 맞는 시기의 텍스트거나 이러면은 학습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인데 그런 고급 노하우에 대한 어떤 지식을 사는 거 플러스 이 기술 라이선스 비용, 그러니까 이 윈드서프라는 정말 저 서비스가 필요하다기보다는 그거를 만드는데 들어간 노하우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구글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모든 그 대규모 공룡 기업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같은 식의 그 흐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그 인재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천문학적인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시장에서. 뭐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닌데요. 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이제 노하우라는 말이 굉장히 좀 모호한 텀인데, 어, 네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해요.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윈드서프라는 프로덕트를 보고 영입을 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사람들을 데려오고 싶어서 영입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네. 기사를 읽었는데 이 윈드서프 팀이 구글에 들어가서 구글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직 윈드서프를 그대로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 그 회사의 어떤 회사의 문화나 어떤 그런 조직의 어떤 정체성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거를 깨트리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러니까 음, 제가 궁금한 점이, 저 이제 윈드서프라는 게 결국 아이디잖아요. 네, 저 아이디를 만들 때 사용했던 어떤 노하우를 사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사실 이제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네, 사실 뭐 윈드서프라는 프로덕트를 만들 때 필요한 노하우의 대부분은 사실 AI와 관련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떻게 보면 그냥 순수 엔지니어링의 영역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다음 엔지니어링과 UX의 영역이죠.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구글이 네네. 큰 가치를 보고 샀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말씀하신 엔지니어링, 이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말하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그냥 그냥, 전체적인 엔지니어링. 네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점점 그 엔지니어링과 어떤 리서치 간의 간극이 네. 이제 정말 초고급 어떤 그 집단으로 갈수록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잘해야 살아남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초고급 그 계급으로 갈수록 계급이라고 말하면 이상하고 기업이나 어떤 서비스 팀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리서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델을 대규모 클러스터에 학습시켰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나 어떤 여러 하니스들, 그러니까 뭐 프롬프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모델 조금만 만져봐도 이게 얘가 맘대로 공부를 안 한다는 걸 사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 다 엔지니어링 필드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어, 사실 네네. 저 네. 근데 궁금한 게 윈드서프도 자체 모델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커서도 GPT 래퍼로 시작했잖아요. 그냥. 네. 근데 그 GPT 래퍼가 GPT 랩을 한다고 해서 진짜 잘 작동하지 않잖아요. 그쵸?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동작하는 그 흐름대로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엔지니어링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하니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고 한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 원하는 방향대로 동작하게끔 하는 여러 무수한 엔지니어링이 들어가는데, 그게 굉장히 큰 노하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거는 막 꼭 AI 영역이 아니라 완전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그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I 어떤 그 기존에 나온 어 모델들에 그냥 네. 유저가 넣은 프롬프트를 예를 들어서 그대로 넣었는데 그게 동작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동작을 잘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에이전틱한 플로우를 어떻게 동작을 잘 바꾸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프롬프트에 더 다른 걸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그것들을 단순히 AI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그거를 AI와 다른 분야 완전 엔지니어링이다라고 보기는 애매하지 않을까. 음, 저는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동의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데, 네네. 뭐,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 그냥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음, 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말씀하신 부분의 요지는 결국에 그 뭔가 AI를 이용해서 프로덕타이제이션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 단순히 그 엔지니어링의 역량뿐만 아니라 어떤 AI와 잘 일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하우가 필요하고 또 쌓인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다 엔지니어링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좀 고전적인 엔지니어링, 사실 이게 뭐가 엔지니어링이고 아닌지 자체가 막 엔지니어링에 대한 정의가 명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그런 것들이 엔지니어링 영역이라고 보는데, 네, 우선은 뭐, 그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리서처들이 진짜 어떤 예를 들어서 오픈 AI에 들어가 있는 리서처들이 정말 논문만 쓰는 건 아닐 거잖아요. 진짜 프로덕타이즈를 하기 위한 연구들을 할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딥스크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그 논문, 특히 그 딥스크 어라운 같은 논문들을 보면은 그 모델을 잘 깎기 위한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엔지니어링적 그 노가다 고통을 겪었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 약간 레시피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들만의. 근데 그거는 사실 고전적인 연구의 영역이라고 보기는 애매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존의 리서치 영역과 그것들을 수많은 연금술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노력의 가치들,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의 가치들이 어떤 머지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뭐 말씀하신 그 엔지니어링의 어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네. 뭐 저도 뭐 어느 정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편이에요. 음. 네. 그래서 네. 어 저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사실 2주 동안, 아니 뭐 2주 동안 한 거 아니고 막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해왔던 고민인데,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개인의 만약 이게 이런 계급들이 된다면 이 프레카리아트 계급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가능하긴 한 걸까? 이런 생각, 좀 비관적인 생각도 들고, 어, 네. 그,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연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의 자녀들한테 어떠한 직업과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거냐고 질문한 인터뷰가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10초가량 길게 고민하다가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자기도 이 일을 하면서 이성적으로는 자꾸 AI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성적인 판단이 드는데, 의도적으로 그걸 무시하고 있다. 그거를 생각할수록 우울해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저도, 그런,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계속. 그런 감정이 드는 요즘인 것 같아요. 저도. 음, 그러니까 AI를 하나의 거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거인의 등에 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거인이 찾지 못하는 쥐구멍 속으로 숨는 게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자꾸 드는 것 같고, 분명한 거는 앞으로 2년 동안 정말 한시도 긴장을 놓지 않고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변곡점을 분명해 보이고, 사실 저는 그 식탁에서도 아버지랑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버지가 막 어떤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를 계속 할 때 조금 살짝 너무 그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하이비다. 물론 지금 하이빈 건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경호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위의 내용이랑 좀 연관져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번 네, 다시 올려드릴까요? 보시면요. 그, 올려드릴까요? 네, 아까 그 키미 4회분 김이? 다시 보고 싶어요. 아, 네네. 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 드는 생각이, 저는 뭐, 흔히 말하는 뭐 AGI의 에라에 있다고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아, 그래요? 저는 거기까지는 아직 그 생각을 안 했는데, 사실. 아, 그러니까 네, 그 일단, AGI라는 게 이제 어떤 순간이 아니라 네, 어떤 뭐 아, 좀 길게 봤을 기간이고, 때,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네. 다가가는 중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아, 네네. 근데 저는 슈퍼 인텔리전스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좀 회의적이다. 있어요. 음, 왜냐하면 저는 지금 결국 verifiable과 non-verifiable이 굉장히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뭐 몇 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저런 스킴을 이용해서 이제 뭐 성능을 향상을 시킬 수 있겠죠. 근데 어 우선은 되게 좀 지나친 단순화라고 생각이 드는 점이 네. 사실 한 예로 사실 뭐 작가가 여러 명 있다면은 이런 작가는 책을 잘 쓰는 작가고 이런 작가는 책을 못 쓰는 작가고 이런 판단을 사실 내릴 수 없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은. 너무 다차원의 non verifiable이 저는 대부분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리고 또 하나의 좀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굉장히 저런 시도가 뭔가 LLM뿐만 아니라 좀 세상을 일원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거는 약간 좀 다른 관점의 걱정이네요. 그렇죠. 아, 좀 그쵸. 세이프티에 관련된 걱정이네요. 약간. 아, 그쵸, 그쵸. 네네. 아무튼 그것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약간 창의성의 영역과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 게 사실 뭐 미술의 발전사만 하더라도 미술이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를 계속 겪었잖아요. 네네. 뭐 어느 정도 피카소도 좀 변곡점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네. 현대로 오면서는 이제 더 이상 그 텐지블한 어떤 거가 중요하지 않은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저렇게 non verifiable을 verifiable로 단순화를 시켜버리면 그런 창의성의 영역까지 건드릴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음. 저도 일단 굉장히 동의하고, 제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당연하죠. 네. 저도 거기에 일단은 굉장히 동의하고, 저도 이 방법론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verifiable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답이 있겠지만, non-verifiable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의 한계까지 올라올 수 있어는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AGI가 되는 포인트까지는 가능해 보이는데 그 이상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그 다음 발전으로는 어떤 로보틱스나 아니면은 인터넷 세상에 그 AGI를 풀어놓음으로써 얘들이 실제 세상과 인터랙션 하는 걸로 새로운 리워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각각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새로운 어 각각 다른 패드로 발전을 하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 생각에도 이런 식으로 실험실에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보이고 결국에는 리얼 월드랑 인터랙션 하는 단계는 필연적이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해 보이는, 그 다음 단계를 밟으려면. 네네, 그 부분에서 저 음, 동의하고. 근데 이제 그런 능력이 제너럴한 모델로 확장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리얼 월드랑 인터랙션을 통해서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는 그 AGI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ASI는 너무 단순화의 영역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ASI에 조금 그 그나마 옵티미스트에 좀 가까운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이 학습하는 원리와
비슷하게 AI를 학습시킬 수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은 데이터 풀이 문제죠. 인간은 리얼 월드랑 실시간으로 초당 몇만 비트, 수많은 비트를 지금 인터랙션 하면서 주고받고 있는데, AI는 고정된 데이터와 인터넷과 벤치마크로밖에 지금 학습을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데이터에서 바틀렉이 생기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거를 만약에 진짜 리얼 월드에서 인간과 똑같이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왜 굳이 AGI가 아니라 슈퍼 인텔리전스가 왜 될 수 있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인간은 죽음이 있잖아요. 근데 AI는 죽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향하는 거죠. 지능이. 인간은 어느 정도 상승했다가 죽고 다시 떨어지고 다시 상승했다가 떨어지는데, AI는 노화도 없고 어떤 하드가 사라져도 다른 하드의 소프트웨어로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영원히 진화를 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지능이 인간을 통과하는 거는, AGI가 만약에 생긴다라는 가정하에는 그 뒤는 사실 정해진 수순처럼 보여요, 지금.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완전 다른 게, 그러니까 네, 저는 약간 그런 문제보다는, 그냥, 어, non verifiable을 verifiable로 바꾸려는 시도 자체가 너무 단순하다고 여겨지는 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AI한테 투자라는 영역을 맡겼다고 했을 때, 네, 사실 뭐 투자를 하면 저희가 뭐 투자를 잘하는 사람, 뭐 워렌 버핏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떠올리곤 하지만, 워렌 버핏이 하는 투자가 정답은 아니잖아. 네, 근데 결국에 이 verifiable가 non verifiable이란 영역은 사실 각각이 개개인이 아니라 그 분야 자체를 모델링하는 거니까, 사실 네.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근데 사실, AI가 어떤 투자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이 투자 판단이 잘한 거냐 못한 거냐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라는 거죠. 근데 투자는 사실 베리파이어블에 가까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 뭘 말씀하시는지는 알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러니까, 예시가 그러면 뭐 네. 투자 말고 이, 뭐 뭐 글쓰기 같은 걸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설 글쓰기 같은 이런 거. 거를 했을 네네. 때, 이제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해리포터를 쓴 롤링 작가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근데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가 아니라 뭐 원준 포터를 썼어요. 어떤 AI가. 굉장히 그걸 학습해서 흡사하게. 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그 인간의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잘 팔렸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뛰어난 글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쵸. 왜냐면 그거는 어떤 인간의 혼이나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니까. 인간의 어떤 그 진짜 감성이나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니까. 뭐 그런 원인은 아니지만, 뭐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그걸 잘 썼다 못 썼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정답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쵸, 그쵸. 근데, 정답이 그러니까 네. 그,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실 이건 뭐, 일단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논의가. 뭐, 네. 소모적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끊으셔도 되는데, 어? 저는 네. 기본적으로 인간도 다르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non verifiable한 대상에 대해서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어떤 거를 잘했다,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대로 행동을 강화하고 강화를 줄이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 리월드 모델이 사실은 도파민이죠, 인간한테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인간이 학습하는 모델과 동일해 보여요, 강화 학습이.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의 뇌가 그냥 진짜 뉴런들의 전기 신호의 그 교환, 그러니까 뉴런 안에서는 전기 신호고 뉴런들끼리의 화학적 그 신호의 교환에 불과하다면 그거는 이론적으로 컴퓨터로도 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은
사실 그런 추상적인 non verifiable이나 어떤 이런 한 하이 레벨에 대한 논의는 만약 그 가정이 맞다면은 그 뒤에 논의는 그냥 그 다음 뭐지 그걸로 해결된 문제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 되게 철학적인 논의라서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건 아는데 왜냐면 철학자들끼리 그런 말도 많거든요. 인간의 의식이나 이런 게 단순히 뇌에서의 전기 신호로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그 이해는 합니다. non verifiable에 대한 얘기도 이해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에 이제 다가가지 않고 그 전까지만 가더라도 저는 충분히 아까 말한 그런 서울대 교수님의 계급도나 어떤 경제 이 사회에 엄청난 파장이 있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사실 그 뭐 그 논의를 제외하고라도. 네, 저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 다 동의해요. 네네. 그래서 어 저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연 지금 심지어 저는 제가 지금 네. 저는 스스로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게 행동하고 있나라는 것도 계속 반론하고 있고 너무 내가 해봤던 거에 대한 애정이 있나 내가 너무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 다 동의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학습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도 동의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좀 믿고 있는 명제가 결국 non verifiable은 누가 항상 잘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뭐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 사진 작가들이 그림 작가들을 대체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뛰어난 그림 작가들은 그 non verifiable한 영역에서 영혼을 뽐내고 있죠 아직. 그쵸, 정확하죠. 그래서 음. 저는 그런 non verifiable의 장점을 좀 키워 나가는 게 좀 뭔가 그런 AI의 대체 이런 영역에 대해서 좀 배리어를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 아까 보여주신 계급도에서 대체되는 영역이 verifiable의 영역은 거의 대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저런 영역에서 이제 non verifiable의 어떤 장점이 두드러지게 있어야 좀 뭔가 저 계급도에서 좀 높은 계급을 차지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 마무리를 좀 해보자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최근에. 어, 일론 머스크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너가 흥미 있는 걸 해라. 어차피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국에는 뭐 이성적으로 AI가 뭐 다 먹을지 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고 결국에는 예측 가능한 현재에서 내가 좋아하고 열정 있는 거에 쏟아붓는 게 최선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했는데 저도 그거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라는 게 사실 지금 점점 범용화, 전기화가 돼가고 있고 꼭 이 분야에 몸담지 않아도 내가 어떤 분야를 하더라도 이 AI를 접목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뭔가 이 AI를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라는 생각보다도 내가 강점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몸담 때 AI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아, 충분하다는 말 좀 이상할 수 있어도 그게 최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경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뭐 AI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음, 왜 AI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세요? 잠깐 카트해도 돼? 어, 아니, 아니 우리 첫 영상이
어. AI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다.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그러니까 내 말은 모든 왜 사람이 AI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는 거야. 아니 우리가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찍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얘기해 줄게. 아니 이렇게 말하면 당황스럽잖아. 미안해. 내가 어떻게 내가 대답해야 되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 어, 나는 약간 우리 막 부모님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 사실 이게 키오스크 이런 것도 되게 어른들한테 어렵잖아. 음,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게, 나도 동의하는데, 이게 점점 그 약간 디지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점점 더 고립시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 오케이, 어, 오케이. 근데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오케이, 다시. 때, 아니, 잘 선호해서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다시. 그냥 형 얘기하는 걸로 시작하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서. 아, 이거 어떻게 편집하냐, 근데? 어떻게 중간중간에 이거, 그냥 컷만 말해주면, 인식이 되나? 네, 컷 할게. 컷. 음, 네, 컷. 교원님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요, 좀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뭐, IT 업계 종사자로서, 당연히 그 원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부분 동의하고, 근데, 이제, 좀 개발자로서 어떻게 내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직은 정답은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non verifiable의 영역이 좀 중요해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개발자로서 가질 수 있는 non verifiable한 어떤 결과나 혹은 뭐 그런 좀 그 이상의 가치가 뭔가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얼마 전에 교원님이 이런 말을 해주셨거든요. 어젠가 그저껜가, 어떤, 지금 점점 영상이 숏폼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도파민을 느끼고 어떤 이런 SNS나 어떤 인스타나 이런 게 인간의 도파민을 맥시마이즈 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제 verifiable한 리워드 펑션이 돼가지고 그 도파민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플랫폼들이 그래서 숏폼이 등장하고 어떤 자극적인 SNS 게시글을 올려야 올라가게끔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 강화학습에도 리워드 해킹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그 리워드 펑션을 만들어 놨을 때 그거에만 잘 되게끔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다른 방법으로 막 행동을 하게끔 그 AI가 발전한다는 건데 어, 그런 리워드 해킹이 일어나지 않게끔 잘 모니터링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non verifiable에 대한 가치이자 인간이 해야 될 마지막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점점 영상이 슈퍼화 될수록 사람들이 그거에 흥분하고 사람들이 점점 그런 거를 많이 컨sume하는 것도 맞지만 그렇게 되면 될수록 책이나 어떤 이런 진짜 좋은 가치가 있는 매체들을 점점 사람들이 컨sume하는 빈도나 강도가 낮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세이프티를 가지고 갈까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